짜고 갖고 편하잖아요. 저희가 박수 치고 이러면 또 지척가네. 어디든지 가면 제가 이렇게 동원된 친척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선착순 신청받고 그러는데 마감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원을 하거든요, 조직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가 우리 권영현 부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천에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기만 하고요. 아버님 얼마 전에 떠나신 아버님께서 교직에 계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 없어졌죠. 순천 북중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저전동, 동해동 이런 데서 살았고요. 어릴 때 이제 뭔가 맛있는 걸 먹었던 행복한 기억의 시작이 동순천역에서 가락국수 먹은 거였습니다.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 뒤로도 그렇게 맛있는 가락국수나 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보성군 조성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글로 가가지고 옛날에는 면 단위에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글로 가셔가지고 제가 조성 북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조성 북국민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국민학교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죠? 사람이 지금 조선 가보면 뭔 골프장이 생겼더만.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골프장이 생기는구나. 그러고 제가 거기서 다니다가 여수로 가가지고 여수 중앙국민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가서 학교 졸업은 전라북도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여수에 살 때는 6시가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안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70년대에 6시가 돼야지 방송을 시작해. 또 흑백 텔레비가 그러면 여수 KBS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시작할 때 애국가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여수 KBS에서는 충무공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이충무공 노래가 뭔지 모르시죠? 돌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거북선 앞세우고 호령하는 그의 유형 이런 노래 있어요. 모르세요? 그것도 아시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돌아 우리 눈앞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라북도로 전학을 갔는데 사회교과서에 충무공 얘기가 나오면서 여수 시내 얘기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막 누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막 진남관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물어봤으면 쓰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내가 손들고 선생님한테 내가 여수 살다 왔으니까 물어봐라 나한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 태백산맥이 출간되면서 거기 이제 뭐 유러도 나오고 그죠? 벌교도 나오고 온갖 또 사투리의 향연이 펼쳐지고 하잖아요. 그때 그 지명을 다 어딘지 알면서 읽는 쾌감 이게 또 있죠. 네, 그 뭐 모르는 것들도 막 재밌다고 읽는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읽으면 또 훨씬 또 다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애들이 태백산맥 보고 재밌었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거? 해석은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안 돼. 느낌으로 알면은 한번 싹 설명해봐. 그럼 개코는 뭘 느낌으로 알아.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잃은 게 얻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조정래 선생님하고 되게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 양귀자 선생님도 계시죠. 네, 오순이라는 책이 지금 계속 역주행을 하면서 계속 베스트셀러에 있어가지고 제가 책 내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양귀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차범근 감독 이 근처에 사신다는 거 아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고흥에 계세요. 고흥에 별장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신 지가 한참 됐고요. 저 어느 날 연락이 됐는데 아니 고흥은 아는 사람만 좋은 데를 아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순천역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서울 부잣집 따님인 줄 알았는데 차범근 감독님은 고향이 경기도 화성이거든요. 경기도 화성이 낳은 2명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조용필. 아시네요. 조용필 씨 유명하구나.
고향도 알아주고. 오, 남진 선생 고향은 어디예요? 네. 유명하구나. 남진 선생 김남진이라는 것도 아세요 그럼? 와 유명하구나. 하여간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이제 제가 또 우리 타이거즈 광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구 선수들하고 또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주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타이거즈가 좀 연패에 빠진다거나 좀 투수들이 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봉호 감독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밤 12시쯤에.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3연승을 시작합니다. 귀신같이 진짜로. 네. 그게 작년부터 생긴 징크스인데 아니 최근에도 3연승 한번 했잖아요. 이번에 지기 전에 그 전날 전화했다니까 저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아무 때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징크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순철 해설위원님, 오늘 감독님이셨잖아요. 이순철 감독님이 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하튼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늘 가슴 벅찬 또 그 기억과 추억을 주는 이 고향이라서 남들은 이제 순천, 광양 이런 데를 되게 멀다고 생각하고 언제 한번 죽을 때까지 강진, 고흥, 완도 이런 데는 사람 못 가는 데인 줄 알아. 저는 해마다 다음 주에 또 나주에 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생일이 3월 24일인데 그때쯤이 되면은 매화가 핍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그때는 제가 광양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섬진강은 너무 예쁜 강이다. 광양 불고기는 너무 비싸다. 그죠? 참 맛있는데 그걸 또 좀 한우 고기하고 수입 고기하고 나눠놔가지고 그나마 한우 고기는 못 먹죠. 비싸서. 수입 고기는 먹으면서 정청래는 이걸 못 먹는다. 아니는 내년 봄에 또 매화 필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내고 이게 이제 나름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저께 10쇄를 찍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0쇄가. 남들은 막 전에 이제 이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뭐 조금 이렇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뭐 책 사인회도 좀 하고 하려고 여주에서 제가 카페 사장님하고 좀 아는 사람 후배가 있어서 거기서 하겠다 했더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 주최 측이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가 온다고 끼키야 사람 몇 명 오겠냐 뭐 이런 거여가지고 거기도 뭐 책 50권 준비하고 커피 뭐 100잔이면 충분하겠지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이것이 지금 못 오자는 것이냐, 사람들을 오라고 했으면 자리가 충분히 있거나 뭐 강연장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거나 그런 팬 서비스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뭐냐 이런 항의를 많이 하셨대요. 주인의 항변은 우리는 분명히 거기다가 사이드라고 썼습니다. 사인회와 북토크와 북콘서트와 출판 기념회를 절대 구분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주장대로 다 규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회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하는 모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거기 하는지도 모르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인 양반이 써놓기를 유튜브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 최강욱 사인회라고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나 책이 50만 부가 팔렸으면 돈이 얼마냐고 읽어보라고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든지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더라.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은 어떤 맥락에 다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먼저 생각한 거 정해놓고 걷다가 맞추는 경향이 이제 요즘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도 저를 유튜브에서 맨날 본다, 내가 방금 전에도 봤다, 이런 거는 되게 쇼츠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띄엄띄엄 봐가지고 막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막 겁나게 반가워하시면서, 엘리베이터는 어디 좁아서 도망갈 데도 없잖아. 거기서 만나면 막 사람을 쳐. 왔다 오랜만이야 막 하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걸 만나서 술 한잔 신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이요? 아유, 내가 유튜브 맨날 보고. 네. 근데 술 먹는다고요? 술 잘 먹게 생겼구만. 유튜브 보신다고요? 그럼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저께 제가 세종에서 당원 연수 뭐 이런 걸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세종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잖아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우리 행정관분들 거기서 번개로 좀 보자 해가지고 오밤중에 만났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도시에 내려오면 제일 부러운 게, 어중뛰기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제일 부러운 게, 출퇴근 시간이 짧으시잖아요. 되게 칼퇴근을 하잖아. 그럼 6시쯤 집에 와가지고 씻고 6시 반부터 밥 먹고 7시쯤 되면 동네 마실에 카페 나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주민분들이 한 10명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제가 전주를 가도 그 시간대에 가면 그런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죠.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저만 해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안 된,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1시간이 안 되는데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여유를 누리시는 와중에 또 제 책을 또 읽어보시고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로운 보수, 이로운 진보라는 책이 10쇄를 찍을 때까지 꽤 많은 발행 부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거기 세종에서 우리 그 직원이었던 분들이랑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최 변호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최 변호사님 들어갔더니 여성분 2분하고 남성분 2분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한담을 하고 계시다가 자가 가하뇨? 이래가지고 이제 설왕설래를 하다가 이제 불러보자. 그런데 남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부르고 여자분들이 부르셔가지고 예, 그랬더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예, 그러시죠 하고 가서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자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겁나게 팬이고 막 어쩌고 하는데, 제가 부부간에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나와서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아니래요. 근데 뭐 두 쌍이었거든? 근데 부부가 아니시라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래.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오면 그런 장점이 있더만요. 공주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동창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즐겁게 이제 사진 찍고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이제 신기해하는 거지. 그 사람들 저 지금도 비서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따, 우리 비서관님 유명하신 줄 알았지만은 거의 연예인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들으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별도의 세상에서 사는가와 관련하여 왕좌의 게임이 뭔지를 모르더라. 보신 적 없으세요? 유튜브 다 보신다면서요? 왕좌의 게임이 뭔 줄 아세요? 진짜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왕좌의 게임이라는 외국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보십시오. 남자분들 특히 그 앞부분에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보실만해요. 왕좌의 게임이 그때 한참 히트하던 거여가지고
그때는 왕좌의 게임을 정식으로 이렇게 OTT 같은 데서 방송할 때가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때입니다. 자막 입혀가지고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시즌이 그게 하나 끝나고 1년 있다가 또 시작하고 이래서 가지고 기다리다가 시즌이 나왔는데 쭉 그걸 보고 있다가 청와대에 왔는데 누가 불법 다운로드 된 그거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 왕좌의 게임 보는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머리 쳐박고 일만 해. 그래서 나 좀 봐봐. 왕좌의 게임 보는 사람 없냐고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아니 왕좌의 게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동작 빠른 사람들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하더니 그런 게임 안 파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게이머자고 그러겠냐 설마. 명색이 우리가 청와대인데.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이거 아닌갑다 해가지고 진짜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프린스 왕자. 사실은 왕좌입니다. 왕에 앉는 자리. 하여튼 그런 것도 모르던 사람들이라서 세상에 동양에 무감한 사람들이라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한 20분 흘렀어요. 이제 사진 다 찍고 얘기도 다 했고 찍었던 분이 또 오시더니 또 어깨를 막 두드려서 예?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회사 톡방하고 가족 톡방에다가 올렸더니 우리 각시가 집에서 자기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왔다 지금 여기. 그 사모님이 오신 걸로 보아 그 두 쌍은 진짜 동창이고 불륜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찍고 그랬는데 그 대개는 보면은 아 책을 잘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너를 안다. 그 요지는 쇼츠에서 봤다. 그다음에 매불쇼를 봤다. 이게 많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 생각보다 책이 술술 잘 읽히고 재밌더라.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글을 안 쓸 것 같은데 의외로 글을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썼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 같이 보입니까 지금? 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2시 반? 3시? 2시 50분. 2시 50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3시에 출발하면 됩니까? 네. 예. 2시 50분에 끝내면 되는 거죠? 그 네. 뒤에 뭐 할 거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형제가 책을 썼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어봤다고 하면서 동생이 어떻게 이런 책을 같이 쓰게 됐냐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야 책을 안 읽어봐도 그 껍데기 날개에 보면 동생이 정치학 전공했다고 써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이 자식아 그거는 읽어보고 친한 척을 해야지.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야. 원래는 창비에서 책을 낼까 했었습니다. 제 책이 창비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창비가 형제 이름으로 내는 거는 하지 말고 제 이름으로 그냥 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요즘 책을 사시는 분들은 읽으려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자에 대한 그냥 팬심? 예, 아니면 저자에 대한 응원? 이런 마음으로 책을 사기 때문에 한 사람 이름이 더 써있으면 왜 이 이름이 더 써있는지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도 그걸 보면은 뭔가 이게 책 쓴 사람은 따로 있고 판매용으로 아는 사람 이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움찔해서 안 사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뭐 창비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출판 시장의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러니 대표적으로 제 책이 나온 이후에 5월, 6월, 7월 베스트셀러, 전국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면 1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책이었죠. 그걸 읽으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성원 이런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등이 유시민 선배님의 청춘의 독서. 이건 새로 쓰신 책은 아니고 중고판이었죠. 그리고 3등이 한강 작가의 빛과 실. 그건 한강 작가님의 굴욕이라고 봐야죠.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4등이 저희 책이었고 5등이 김영하 작가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2군에서 오선우 선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홈런 랭킹 4등이 돼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2군에서 성혁탁 선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평균 자책점 순위가 4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런 통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등하고 한 5등의 편차가 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유시민, 저, 오윤혜, 김규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는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도 또 별 잡소리를 또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왜 유부녀하고 밥 먹냐 이런 걸로 시작해요. 김규리 씨는 유부녀가 아니에요. 명백히. 근데 그 식사를 하게 된 게 오윤혜 씨가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걸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 오윤혜가 똑똑해지고 있다. 오윤혜가 너무 아는 게 많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안이에요. 실제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오윤혜 씨는 진짜로 모르는 거냐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오윤혜 씨는 진짜로 모른다. 엊그제도 방송하면서 내가 저기 금요일날 세종에 가가지고 이해찬 총리님하고 저기 식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찬 씨가 누구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오윤혜 씨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딱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날라다니던 이낙연 대표 앉혀놓고 누구세요? 그때 오윤혜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 오윤혜가 읽고 감동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잘 쓴 책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선배님이 아우 덕분에 이게 책이 많이 나간다고 출판사가 되게 좋아한다. 사실 본인이 약간 찔리는 게 있어요. 새로 쓴 것도 아니고 있던 책에다가 한 꼭지 더 써가지고 표지가를 해가지고 낸 건데 그래가지고 오윤혜 씨가 아니 그러면 한 턱 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덕분에 팔렸는데 이게 이렇게 농반진반을 하니까 아 그러면 같이 그러면 내가 밥을 사겠다. 근데 둘이만 보면 좀 재미도 없고 좀 이상하니까 누구를 더 추가하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붙은 게 저하고 김규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선배님 그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책을 낼 때 책을 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십니까? 막 그랬더니 그전에도 알릴레오 이런 데서 만났을 때 자꾸 이렇게 저를 변명 겸 위로를 하셨거든요. 아니야 그 쿠팡 같은 데서 이재명, 유시민, 최강욱 책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3권 한 세트 이렇게 해서 같이 팔려. 그래서 그래서 제가 9세까지 했을 때 약 3만 한 5, 6천 부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선배 2등이었으니까 내가 추측한데 그럼 청춘의 독서는 원래도 초판도 있었으니까 한 7만 부, 8만 부에서 많으면 한 10만 부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선배님 책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얼마나 팔렸을 것 같으세요? 지금 출판시장에서요 10,000부만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10,000부만 팔리면 옛날에 공지영, 신경숙, 뭐 유홍준, 유시민 이런 분들 책 나오면 무조건 30만 부, 50만 부 기본으로 팔리고 간다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10,000부만 소설도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가 한 10만 부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고 유홍준 선생 문화유산 답사기 이것도 나오면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였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이 3권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10만 부, 각 10만 부씩 팔린 게 창비가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거고 그 출판시장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소설 말고 비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되게 신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유시민 선배님 책은 10만 부만 나갔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팔리셨냐고.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12만 부?
20만 부 팔릴 때 20만 부. 그러니까 그때 20만 부였으니까 지금은 더 팔리고. 이재명 대통령 책은 그때 메인 책이 오마이북에서 나온 책이었고 나머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책들이 또 함께 묻어서 팔렸는데 오마이에서 나온 책이 25만 부 팔렸대요. 30만 부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시면서 이제 뭐 채식주의자나 소년연다 이런 게 이제 막 100만 부가 팔리고 했는데 그 전까지 30만 부를 넘긴 유일한 책이 조국의 시간이고. 이제 책이 제목이 좀 길다고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로운 보수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가 어느 대목이 이롭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보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로움을 지향하는 거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의로움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한 거고 나름 라임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후속작을 낼 때는 처음에 부톡할 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로운 보수 말고 이로운 진보, 그 다음에 의로운 보수 이걸 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진보도 이로울 수 있다. 보수도 의로울 수 있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발전적으로. 야, 너무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안하기를 해로운 보수와 외로운 진보는 어떻겠냐.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를 참칭하면서 사실은 이게 오남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즌 1이 나왔다고 시즌 2를 내면 그거 안 팔리거든요. 영화도 웬만큼 잘 만들지 않는 이상 시즌 2부터는. 그래서 개정증보판 정도를 이제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책을 낼 때 이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 너무 두꺼우면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또 안 사신대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개는 가져다가 두꺼운 책은 목침으로 쓰고 얇은 책은 라면 덮어놓는 걸로 쓰시는데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게 애매하다. 목침으로 쓰기엔 너무 얇고 라면을 눌러놓기에는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 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덜어낸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그 대중예술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분은 좀 아시죠? 예, 이분이 젊었을 때 훨씬 더 멋지게 생겼죠. 서부의 사나이 딱 해가지고 이때의 모습이죠. 저 사진 밑에 보시면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여기 안 보이시나 보네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다. 예,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제가 정확히 읽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보수주의의 핵심이죠.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하고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보가 완전함을 전제로 항상 이상을 얘기하는 거는 달성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을 인정하고 그 틀에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옛날부터 정통적인 골수공화당원이고 자유시장주의자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작은 정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2009년도에는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영화배우로 뽑혔는데 이때 이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란토리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옵니다. 이분의 영화를 보면 보수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영화배우기도 하지만 감독도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도덕적 선택, 용기, 희생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아내고 또 따뜻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른 게 뭐냐,
올바른 게 뭐냐를 생각하고, 보수가 우파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라이트잖아요.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옳다는 것도 포함해야 된다. 올바른 건 뭐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진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제에도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무기는 통제돼야 한다. 미국은 대선 때가 되면 항상 총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런 게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검찰개혁, 이게 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날 때가 됐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셨죠? 예, 6월 25일까지 끝내겠다. 9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이슈에서는 동성혼이나 낙태권 이런 거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류, 또 미국도 지금 극우들이 득세해가지고 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좌파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야말로 진정한 공화당이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보수주의자인데, 자기가 보수인데, 기본적으로 보수인데, 지금 저 내란 세력은 확실하게 진압하고 제거돼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환경과 생태의 문제,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런 위치라고 스스로 좀 자임하면서 패널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귀엽습니까? 하얗지 않습니까? 그냥? 네. 되게 자기들끼리 매불쇼에서 미는 캐릭터는 최욱이는 귀엽다고 밀고, 김용남이도 무슨 귀엽다고. 참 사람들이 취향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할 때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애초에 기초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주의를 전체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는데 그걸 왜 못하냐,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책을 쓰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독자들의 반응으로 기대하는 바가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어필해가지고 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대목들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의외로 그거하고 다를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떤 책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내고 나서 보여주신 반응 중에 가장 뿌듯했던 거는 고3 남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는 정광훈 집회를 늘 따라다니고 서부지방법원 앞에도 있었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개과천선했다, 은혜를 받았다. 진정한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제 걔들이 안 따라다닌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내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준 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게 완벽하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좌파와 우파라는 말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의회 자리배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강선범 씨가 강선범 TV에서 얼마 전에 왕당파가 우파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책을 읽어보라고. 야, 차마 제가 방송에서 더 이상 구박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왕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온건 개혁파가 우파고 급진 개혁파가 좌파였단 말이죠. 자쿠뱅하고 지루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뜨끔하신 분들 좀 계시죠. 책 안 읽어봐가지고 지금
저게 도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실 때 아마 이게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거는 개혁과 무관한 게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하거나 퇴행을 시키거나 하는 게 보수가 아니고요. 그거는 절대 보수가 아니고 그거는 수구.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옛날 거를 지키겠다. 이게 이제 수구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보수였냐?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 기차를 일본 놈들이 막 놀 때 도로 내고 철길 놓고 할 적에 그때 왜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그 동네에 그 양반이라고 하는 영감님들이 너무 목소리가 세가지고 철길을 못 지나가게 악을 써가지고 우리 동네로 안 가고 저쪽 옆으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 도시가 갈수록 쇠락한다. 그런 얘기 하는 동네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전주 같은 데도 그런 데지. 예. 익산으로 가고 전주는 옆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기차를 절대로 안 타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쓰고 도포 입고 이제 20세기 초중반이죠. 그때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한 거를 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간에 살아온 생활의 루틴이나 리듬이라는 게 있다. 내가 여기서부터 저 동네를 가는데 언제 일어나서 얼만큼을 걸어가면 거기 도착한다는데 감이 있는데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계속 걸어 다니면서 거기 살겠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 손자가 있으면 자전거를 한번 내가 태워줄 수는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수죠. 그런데 이제 진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세상은 늘 발전하는 거고 기차가 나왔으면 빨리 가가지고 그 타고 가서 뭘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진보죠. 근데 보수는 봐라 그거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다니고 하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자꾸 급해지고 바빠지고 그 옛날에는 없던 사고가 자꾸 생기지 않냐. 거기 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고 가축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 빽빽 소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무단시 개들이 짖다가 목상하고 그런 게 이제 보수주의자의 입장이죠. 이렇게까지 꼭 환경을 다 무너뜨려가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런 태도는 통일될 수가 없고 각자 입장에 따라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가보시면 일본은 지금도 학생들이 옛날 우리 입었던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시죠. 예.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죠. 오히려 일본을 가서 보면. 그리고 휴대전화도 폴더폰 지금도 쓰고 스마트폰 안 쓰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이라고 입고 있는 거 어디서 그렇게 촌스러운 거를 갖다가 그 경찰이 됐든 어디 경비원이 됐든 그런 거 안 보이셨어요? 일본 사람들 유니폼이 참 진짜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거의 내가 볼 때는 북한보다 더 촌스러운 것 같아. 그 옛날 디자인 떨어지는 옷들의 대표가 보면은 남자 양복이 어깨가 지나치게 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넓은 어깨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삶의 태도에서 뭔가 우리가 타고난 바대로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서 조금씩 변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보수의 주장이고 가치인데 이분이 이제 이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에서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거 찾아보시면 OTT에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아,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지 알겠다. 여기에 이제 중국인 노동자가 등장하거든요. 이민 노동자. 근데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백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는데 그 전에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해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 카톨릭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어찌 보면 원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고해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천주교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해성사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안 하고 있으면 부활절 전에 그 황공성사라고 해야 되고 하는데 언제 했냐 그러니까 100만 년 전이다. 그 제게 은총을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도님의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1968년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베티 자블론스키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인 도로시는 다른 주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양심에 계속 이렇게 조금 가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 양심,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900의 이윤을 남기고 모터보트를 한 대 팔았는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우선적 사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공동체적 가치로서 세금을 내야지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신부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저의 두 아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전 그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이제 가족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들으시기에는 아니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100만 년 만에 고해성사 한다는 사람이 저 잘못한 게 지금 몇십 년 전에 와이프 몰래 키스한 거, 그 다음에 세금 나중에 뭐 탈세했다고 처벌받은 것도 아닌데 $900 자기가 계산 안 하고 그냥 숨겼다는 거, 아들들하고 뭐 친하게 안 지냈다는 거, 이거뿐이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라. 더 센 걸로.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것뿐이냐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몇 년 동안이나 내가 이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 올바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운 보수기 때문에 $900의 이윤을 남기려고 세금을 신고 안 하긴 했지만 의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이런 태도가 요 고해성사의 문답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이걸 보고 좀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네가 진짜 보수냐? 권석동이한테 욕을 한번 읽어보면 참 진짜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건희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계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런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감, 이런 게 이제 보수의 기본이고, 이런 게 있을 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보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책 중간에도 이제 또 뒤에도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동안에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진보 이렇게 답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이 무슨 보수의 심장 막 이러는데 뭔 보수의 심장이라는 데가 그런 심장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을까 하는 거는 옛날에는요 보수 진보, 그러니까 민정당이 보수정당이다, 공화당이 보수정당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반민주 독재 세력의 주구 같은 정당이다,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반독재 이런 거였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소위 동교동계, 이거를 진보 세력이다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민주진영이고 민주 세력이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것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있거든. 용어 혼란 전술.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고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배우셨죠? 근데 제가 배우셨어요에 악센트를 두지 않으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독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어떻게 배우셨냐고 여쭤보지 않으면 꼭 독재라고 거짓말하더라고. 공산주의라고 배워놓고 물어보면 독재라고 답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 그렇게 배우셨냐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고, 분명히 연식으로 봐도 초등학교 안 다녔거든? 국민학교를 다녔지? 근데 꼭 초등학교 다녔다고 본인을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뭘까? 민주주의 반대말 독재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야, 독재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박정희 전두환이가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쳐 놓으면 그냥 시민들이 그렇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니까 박정희는 민주주의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용어 혼란 전술. 대표적으로 부정한 권력 혹은 독재 권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그 말을 안 쓰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아재 아짐들이 가장 잘못 쓰고 있는 말들 중에 요즘 젊은 분들이 약어로 줄임말로 많이 쓰잖아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줄임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은어도 많이 쓰고 뭐 약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중에 열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폭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기서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열폭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너무 건방을 떨어가지고 한동훈의 답변을 들은 김남국이 열폭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 많아요. 네? 열폭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열이 나서 폭발했다, 뜨겁게 폭발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폭발한 거를 열폭이라는 말로 쓰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게 잘못된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가 건방을 떨어가지고 김남국이 열폭했다 그러면 그 맞는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김남국이 왜 한동훈이가 건방진데 김남국이 열등감이 폭발하려면 김남국이가 더 건방져야 되는데, 어? 저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김남국이 열등감을 느껴서 폭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막 그렇게 써. 그래서 제가 의원들한테 그 잘못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열등감 폭발이다 그랬더니 막 덤벼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열폭을, 화난 게 열폭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장 그러면 김치 담아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놓는 게 김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난치느라고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김장이라고 하면서, 김장이라는 거는 원래 김치하고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열폭이라는 거는 원래 자기들이 쓰는 말이 맞는데 제가 그 열폭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열등감 폭발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덤벼들다니까. 그래서 이게 모르는 것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악을 쓰고 덤벼들어 버리면 웬만하면 그 기세에 눌립니다. 저희가 또 굴하지 않죠. 뭐 자신 있어? 이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떠드는 거에 자신이 있거든.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죠. 내기를 하자. 10만원 빵이다. 그러면은 한 30명이 덤벼들다가 한 20명은 물러나요. 이제.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내기까지. 내기하자고! 임마! 이제 불러서요. 나머지들 10명이서 남아있잖아요. 만원씩만 내. 내가 10만원 받고 하자. 에? 그것도 안 해요. 왜냐면 보수는 이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낼 거거든. 먹으려고. 만원 내고 10만원 먹으면 이득이잖아.
근데 이게 얼치기 진보들이라 안 해 또 내기를. 내기도 못하는 것들이 왜 우기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 이제 그 물러섰던 20명이 몰래 찾아봐. 몰래 찾아보고 그 10명한테 맞아. 그러면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내기하자고 했구만. 아니 애초에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내기하자고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오남용하는 말도 있고 그게 맞다고 우기고. 지금 보수라는 단어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디가 보수냐고 도대체.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막 악을 쓰고, 그죠? 그리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고, 뭔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옷을 벗고 눕고, 그죠?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 휠체어를 타고, 그런 게 보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게 보수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명박이가 광우병 촛불 시위에 있었을 때 지 수하들한테 한 말이 뭐예요? 그 아침 이슬을 뭐 뒷동산에 가서 불렀다니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이명박이가 딱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저 초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알아? 누가 사줬는지 알아? 이거였어요. 딱 거기에 그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안 주고 누가 나가라고도 안 하는데 저걸 지 돈으로 초를 사가지고 저기 모여가지고 저렇게 밤새고 앉았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 뒤에서 누군가 돈을 대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습니다. 그 별동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 촛불 자금 누가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원도 평창 출신의 기업인들을 확 찾다가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갖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보수라고 갑자기 하기 시작했느냐? 1990년에 3당 합당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김영삼이가 갑자기 저쪽으로 와서 붙으면서 3당 합당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흐트러집니다. 김영삼은 어쨌거나 민주세력의 일원이라고 해왔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 합친 후에도 민주계라고 그랬어요. 쟤네들이 민주계, 노태우의 민정계, 그 다음에 김종필의 공화계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김영삼이 변절해서 독재세, 군사독재하고 야합한 거예요. 그거가 달라붙은 거예요. 권력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리고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득이 가장 많은 집단이 조선일보야. 거기서 용어혼란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3당 합당, 독재와의 야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본질을 벗어나려고 보수대연합이라고 그걸 표현했습니다. 생각나시죠? 보수대연합. 예, 생각나십니까 확실히? 그것도 자랑은 아닙니다. 1990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일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절에 뭔가 한글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시사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건데 보수대연합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고요. 그때부터 보혁구도, 무슨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 원래 보수주의자다. 근데 중도 보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민주당 중도 보수론의 시작이에요. 민주당은 애초에 진정한 보수정당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한민당이 나온다면 한민당이 김성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든 당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주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당이 한민당이에요. 나중에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기 전에 60년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상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박정희의 상대 후보 누구예요? 장면? 장면 씨는 4.19 때 내각 수반이 장면이었고 윤보선이라고 아십니까? 최규하라고 아십니까? 예,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근데 그건 모르는 것도 자랑이 아니죠. 사실은 대통령 이름인데 윤보선 씨하고 붙었는데 그때 윤보선 씨가 박정희를
공격한 테마가 저놈은 좌익이다, 남노당 전력이 있다, 이랬었어요. 그때는. 박정희는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다, 윤보선은 지주의 아들이다, 이런 구도였다고. 그러면서 분리하니까 지역감정을 이제 유포하기 시작하죠. 천년 만에 신라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이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공화당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근데 그때부터 이루어져 온 이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김영삼 씨 이후로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진보로 규정 지어놓고,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다, 김대중은 공산당이다, 이런 식의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골수 이찍들이 전라도 놈들은 빨갱이다, 이 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빨갱이라는 말은 왜 빨갱이라고 하는 건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 왜 빨갱이라고 합니까? 빨치산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빨치산은 러시아어예요. 공비라서 빨갱이라고요? 뭔 연결점이 있어? 빨치산은 빨자라도 들어가지. 빨갱이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빨갱이에요. 왜 빨간색? 러시아 국기, 러시아 전에 소련 국기, 중국 국기, 베트남 국기 보세요.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옛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그게 혁명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이 혁명을 이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전에 우리도 그 어른들이 그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6.25 이후에 이 호남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를 인공때라고 그러시거든요. 인공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공때라고 하는 걸? 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인공때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신 것도 자랑은 아닙니다. 옛날에 쓰던 말인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인공때라는 말은. 인공때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릴 때마다 인공때 멋이 와가지고 뭐 우리 집 쌀 싹 다 가져가가지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인공이란 뭔가,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이 한참 유행할 때거든요. 스푸트니크 막. 근데 그게 인공때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태백산맥에 보면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빨간 안장을 차고 다닙니다, 간부들이. 그리고 빨간 깃발을 들고 모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왜 쓰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고 내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이라고 해놓고 김대중을 빨간 사람으로 색칠을 해놓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1990년이니까 6.25가 끝난 지 40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걸 최대한 자극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수법을 하고 있죠. 조국이 사면돼서 나오니까 또 된장찌개를 먹었네 안 먹었네, 왜 사진을 저렇게 올려, 똑같은 수법이죠. 그런 프레임을 계속 작동시켜서 분열시키고 지지자들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근데 또 거기에 그대로 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혈 민주시민이고 민주당의 지지자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국은 된장찌개 먹은 사진을 올리는 위선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건 절대 인정 안 해. 그런 얘기를 하면 네가 나를 가르쳐 지금?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파시스트들이 잘하는 거죠. 생각이 없이 그냥 있으면서 뭐라고 하나 툭 던져주면 몰려가서 그게 맞다고 해버리면, 히틀러가 그래서 엄청난 무대장치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세상을 끌고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속성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요새 그 통일교 보시면 한학자씨 그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 어머님 왕관이랑 쓰고 막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노라 하는데 막 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만희 씨 신천지 등장하는 장면 보셨어요? 그 하얀 옷 입고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이만이라는 걸 알았죠. 그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막 옛날 선녀복장 머리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무슨 막 나팔 부르는 사람 있고. 안 보셨어요? 꼭 찾아보십시오. 이만희 씨 입장하는 장면의 동영상. 한학자 씨가 얘기하는 장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각 저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이 빈 구석이 있다고요. 그거를 뭘로 던져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장난을 치는 거고, 그래서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겁니다. 언론이 세뇌를 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배권을 유지하려면 글자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글자는 지배계층만 알고 있고 귀족들만 갖고 있었던 수단인 거죠. 그러면서 지네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걸 가려야 되니까 교양 있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천 년 열려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먹어야 된다. 가난한 것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 유전자 속에, 피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덮는 말로 보수라는 걸 이것들이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거든.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수 진보 어쩌고 하는데, 우리 전우영 선생님 같은 분이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의 반대말.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죠. 그죠? 진보는 나가는 거고 퇴보는 물러가는 거니까. 보수의 반대말은 혁신이에요. 혁신. 그러니까 보수는 혁신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빙탄 불상용이라고 있잖아요. 얼음하고 석탄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예전에 국힘이 뒤에다가 그 지난번 할 적에 배너 걸잖아요.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렇게 써는 거야. 대박이에요. 그때 진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써놓으면은 지네 지지자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집단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니네가 뭐 생각이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보수라고 자꾸 하는 거라고. 근데 진보의 상징으로 존 레논을 얘기하거든요. 존 레논 아시죠? 이 존 레논처럼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나왔었지. 저기 싱어게인에서 아세요? 악퉁. 아, 모르시는구나. 찾아보세요. 왕조할 게 모른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네. 자, 보수는 Let it be, 진보는 Imagine. 이 가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Let it be의 가사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깨달을 때면 나의 어머니 메리가 나에게로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죠. 순리에 맡기라고. 이런 팝송 가사를 사실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냥 Let it be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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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만 하는 거지 앞에를 모르잖아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메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죠. 순리에 맡겨라. Let it be.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면 그녀는 바로 내 앞에 서서 지혜로운 말을 전해줘요. 그냥 두라고. 순리에 맡겨라. 그냥 둬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바꿔가는 거다. 이게 이제 보수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Let it be를 들으시면 앞으로 존 레논을, 폴 맥카트니를, 비틀즈를 떠올리시고 절대 전한길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시는, 그죠? 딱 맞는 말이죠. 엄마가 앞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혼자서 그런다고 세상이 이렇게 쉽게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둬라. 순리대로 가는 거다 세상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세상은 순리대로 가니까 너는 가서 가평에 가가지고 큰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받아와라. 이런 거를 가르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하면, 그죠? 이매진도 가사가 좀 떠오르십니까? 이 대목도 아는 대로 한 대목이죠. 그냥 이매진, 네? 이매진인지 이덕한지. 여기 보시면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보면 쉬운 일입니다. 지옥 또한 없다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에 되게 충실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천국하고 지옥을 상정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축복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 오직 푸른 저 하늘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서 사는 세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사는 세상, 이런 게 이상적인 세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경이 없다고 해봐라. 이거 어렵지도 않다. 국경이 없으면 서로 죽일 일도 없고, 그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시면 종교가 없는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걸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진보의 이상,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상, 이런 게 이제 담겨있는 이런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가사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를 담고, 영화 하나를 만들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담고, 그럼 우리나라처럼 막 소위 국뽕 영화라고 하죠. 막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를 부여잡고 피를 흘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지만 꼭 감동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 챕터로 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침으로 하기에는 너무 얇고 라면을 덮기에는 너무 두껍다라는 이유로 이게 빠져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포함한 개정 정보판을 해서 제가 또 표지가리를 해가지고 유시민처럼 나타날 상황이 또 올지 모르니까 그때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들으시겠다고 지금 아까 사인할 적에 울산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제가 9월 6일 날 하는데 거기 300석인데 거기도 배진돼가지고 부산을 못 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수나 광양에서 못 오신 분들은 울산 분도 계시니까 그냥 속상하다고 참으시고, 울산에서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수에서. 그리고 절로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게 열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목차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봉수 씨와 진봉 씨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 진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봉은 봉라인을 주장하는 최진봉 교수라고 있죠. 오윤혜 씨한테 맨날 구박받는, 쌀로 밥 집는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최진봉 선생이 있는가 하면 언론학자로는 이봉수 선생도 있어요. 실제로 이봉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교수님인데,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그 사인회를 할 때 이봉수 교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봉수라는, 살아있는 봉수라는 거를 독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사를 애초에 정리한 이유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시작됐는가, 그리고 가장 여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할 때만 보수와 진보를 말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서의 보수라는 사람들조차 왕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진영은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을. 그죠? 왕. 박근혜가 여전히 왕이고 김건희가 왕비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에서 지난번에 선거할 때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왕당파들은 왕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찍으러 가다가도 김건희를 생각하면 좀 못 찍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쨌거나 벌거벗었지만 왕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렇다고 쳐. 뭐 바지를 앞으로 입든 뒤로 입든. 근데 김건희를 떠올리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우리 왕비가 저런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면 나는 좀 망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찍더만 가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아 지금도.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거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고 믿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지금. 그 무슨 모스탄인지 뭔지 아는 놈 들었을 때 그 공항에서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성족이랑 일장기 흔들면서. 아, 그걸 보면 신천지랑 통일교 양반이에요. 그 사람들 박수치면서 만세만 부르지만 그게 기괴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아.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이게 이제 영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좋았다. 그리고 영화도 찾아보게 됐다 하시는데 이게 책을 안 읽어보신 상태에서 북토크에 오신 분들한테도 저 영화는 많은 좀 재미가 있으니까 정말 책을 읽기 싫으시면 라면을 덮어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영화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혐오와 배척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거는 우리 진영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꾸 이제 혐오와 분열의 언어를 구사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파시스트가 극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파 파시스트도 존재합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빠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상대를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밤이 새도록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돌 그룹 같은 걸 보시면 옛날에 이제 항상 그 연예계에도 라이벌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남진과 나훈아. 그때도 팬들끼리 싸웠거든요. 뭐 이미자와 패티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돌급으로 이제 들어와서는 제일 유명했던 게 H.O.T와 잭스키스. 이제 팬들끼리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구팀을 보더라도 막 옛날에 불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버스에다가. 근데 지금 타이거즈 팬들은 아시겠지만 롯데자이언츠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예년과 달리. 봄이 지났는데도 성적을 유지하고. 그때 제가 많은 분들이 롯데 팬들이 막 나대길래 롯데가 이제 예년같지 않다. 예? 이번에는 타이거즈가 마시가지 롯데는 이제 자이언츠는 잘 나간다네.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롯데가 되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 뭔지 아세요? 조국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유튜브 다 보셨다면서요. 이상하게 조국 선수가 옛날부터 롯데자이언츠 팬이 광팬이고 저는 현대타이거즈의 광팬인데 벌써 한 40년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야구를 보잖아요. 최소한 기아가 5점 차 이상은 이겨요. 항상 타이거즈. 둘이 맞붙었을 때 둘이 만나서 야구를 보면 거의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서로 다른 팀하고 붙었어. 예를 들면 기아는 SSG하고 붙고 롯데는 LG하고 붙었어. 그러면 기아는 이기고 롯데는 져요, 반드시. 그래서 조국이 나오면 이건 달라진다. 제가 얘기를 했고 조국이 사면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롯데가 10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있다. 승부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보모가 전화를 하면 기아는 연승을 한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좀 우리가 살기가 좀 각박해지고 할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생각이 짧다 보면 간단하게 상대를 규정하고요. 단정적으로.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쾌감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또 이거를 팬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꼭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H.O.T를 좋아하고 잭스키스를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팬클럽의 광팬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걸 갖고 저렇게 싸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때는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는데 좀 지나고 나서 자라서 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을 대하는 거나 연예인을 대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이게 속성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이 인기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돌 문화가 이제 진화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BTS를 좋아해. 근데 BTS의 정국을 나는 좋아해. 나는 RM을 좋아해. 그러면 또 둘이 싸웁니다. 정국이 낫다 RM이 낫다. BTS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좋아 박찬대가 좋아하다가 정청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욕하느라고 또 분탕질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정국이 좋아 RM이 좋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RM을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가 버리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도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것이고 사람의 본능에 새겨져 있는 안전지향적인 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여기 지금 해로워서 오신 분 있어요? 아니 나 최강욱이를 만나면 해로울 거야. 해로운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여기 뭔가 그 선착순으로 한다니까 땡겨서 그냥 한번 시청해본 거야. 이런 분이 계시냐고요. 그래도 뭔가 저희 가면은 저놈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리냐의 문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인간이라는 걸 바탕으로 얘기가 돼야지.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바다에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른 부모 앞에서 네? 놀러 갔다가 죽은 것들한테 지금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것들 하고 같이 보수와 진보를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부터 바탕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란이 일어난 거고 그거를 우리는 진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혐오와 배척이 아닌 화합과 연대를 통해서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공론의 장에 나타나가지고 떠드는 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의 모델과 관련해서는 그냥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라는 상황에서 뭐 그래도 좀 본받을 만한 참고할 만한 연설 뭐 이런 거를 해놨는데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막 한 거는 찾다가 그냥 유승민 씨가 옛날에 원내대표 할 때 한 대표 연설을 해놨더니 출판사에서는 이제 혹시나 저작권 시비를 걸까봐 그래서 아니 그거는 공적으로 저기 한 거라 저작권 상관없다 했는데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유승민 씨한테 책에다가 이거 실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누구 책이냐 최강욱 책이다 그러니까 최강욱 책에 내 연설을 넣는다고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거기 말 같은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준으로만 국힘이 돼 있어도 오늘날 어디 가가지고 저런 세상에 저것들 전당대회에서 그 연설하는 거라고 버스가 침불해! 아니 그걸 보면 좋을까 그게? 아니 난 미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대통령 선거를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트럼프는 지가 모자 쓰고 저렇게 하잖아요. 아니 왜 이러고 다니냐고 그런 거를 좋다고 박수 치는 거 보셨죠? 왜 그러냐고는 보수라서 그렇대 지가. 아니 세상에 어떤 보수가 반스 맞고 교도소 바닥에 눕는 놈이 어디가 있어. 아무튼 그 덥고 엄난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곧 찬바람이 불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천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순천의 이 생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환경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순천에서 제가 동순천역 앞에서 가락국수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꼬마가 이게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향 분들을 뵌다는 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제 좀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기회가 될 때 또 즐겁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